네,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장용준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찰이 3년을 구형을 했고 결과는 1심 재판부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 사건은 이제 장용준 씨 래퍼 노엘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9월 달에 이 접촉 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였습니다. 그리고 음주 상태가 의심이 돼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경찰관을 들이받는 등의 이제 상해를 입혔다라는 혐의, 이런 혐의들도 이제 기소가 됐던 건데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문제였는데 이미 2019년에 음주운전 중에 오토바이를 추돌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재판을 통해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황에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이런 이제 사건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형이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를 한 것이고요. 예.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는데 경찰관을 들이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상처가 크지 않다, 자연적으로 상처가 났다. 네, 이렇게 봐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 실형을 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가 밝힌 배경 내용이 좀 있습니까? 일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이제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재범인 측면에서는 재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재판부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행유예를 줄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실형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서도 1년을 실형을 내렸고요. 다만 이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서서 영장실질심사에도 이제 자진해서 포기해서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서 이제 양형을 정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니까 딱 양형 기준상 절반 정도 이제 평균적인 수준으로 양형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모두 다 유죄가 나왔고 일부 이제 무죄가 나온 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죄 부분 경찰관들에게 상해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 7일 정도의 이제 치료를 요하는 이제 상해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경미한 피해로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형법상의 상해죄로는 다스리기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상해죄 그럼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뭐 딱 진단서에 2주, 3주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볍게 우리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연 치유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상해 피해 이후에 바로 이제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이제 다소 경미한 충격이나 외력이 있었던 정도의 있어 보면은 이것은 상해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 보통 이제 폭력이냐 상해의 기준은 진단서 발급 여하인데 예. 그래도 평균적으로 진단서 2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할 정도에 이르러야 상해죄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많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실형이 나오면 전 사건도 집행유예가 실효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또 지금 실형 1년 포함해서 2년 6개월을 이제 복역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재질은 굉장히 무겁고 더군다나 재범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또 래퍼라는 신분을 가진 점에서는 실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또 이제 유년기 시절이었는데 트라우마, 특히 유명인으로서 정치인 아들로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 압박 그리고 래퍼라는 직업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 사회 초년생으로 좀 어린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징역 2년 뭐 이렇게 내릴 수도 양형 기준에는 들어가 있지만 징역 1년을 선택한 걸로 보이고요. 예. 사실 최종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시간이 경과해서 2심 재판부로 넘어갔을 시점에는 전에 이제 범행을 했던 사건의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돼서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또 내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반성한 모습을 보이고 개선의 정이 있는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약속을 받을 만큼 본인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지 최종형에서도 조금 더 감형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일단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향후 향소 가능성에 대해서 좀 두고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지난 2월 결심 공판 당시에 장용준 씨 뭐 앞서 트라우마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 언급하기도 하고 선처를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 과정에서는 입장을 좀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뭐 방금 이제 선고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따로 지금 어떤 입장을 밝혔다라고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 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이제 입장을 얘기했던 것은 결심 공판 중에 자신의 어떤 정치인의 아들로서 받았던 여러 가지 이제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을 술로 이제 해소하려고 했고 예.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좀 여러모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가지게 돼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건 재판부의 판단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얘기인 것이고 예. 선고가 나온 이후에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이제 좀 이 말해야 되는 입장을 밝혀야 되는 뭐 그런 차원의 입장 표명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컸고 이 비난이 좀 컸던 것은 정치인의 아들인데 여러모로 이제 또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한 정치인의 아들로서 좀 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하고 예. 그리고 혹시 이러한 이제 반복적으로 이러한 사건에 자꾸 이제 연루되고 이런 사건의 어떤 중심에 서 있고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유력 인사인 아버지를 믿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건이 굉장히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런 점을 고려를 하면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자숙할 것이고 그 제대로 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런 입장을 내놓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결심 공판 중에 얘기했던 이제 뭐 아버지가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받았던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의 언급은 뭐 그것은 개인에게는 중요한 어떤 요인일 수 있겠는데 또 그렇게 발언한 것 자체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얘기가 과연 이제 맞는 얘기인 것이냐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이제 미치기 위한 그러한 발언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러모로 보도가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나름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법적 판단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하겠다든지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향후 따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육군 전방 부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군 인권센터가 이제 5군단 가혹행위에 대한 이제 제보를 이제 공개를 한 건데요. 여기가 이제 전방 관측소입니다. OP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열상 감시 장치를 통해서 이제 전방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측을 하는 그러한 이제 장소죠. 그래서 소규모로 이제 돼 있는 이 부대에 이제 파견이 돼 있는 이런 병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데 선임이 후임에게 폭언을 하고 그리고 찬물로 샤워를 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그 샤워를 해야 되니까 나체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나체 상태가 된 상황에서 뭐 좌양자를 계속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안겼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먹다라는 음식을 먹도록 강요를 한다든지 여러 차례 이제 가혹행위가 벌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한 거에 대해서도 뭐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이것은 자신도 이 가해자가 자신도 당한 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뿌리 깊은 어떤 악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전방에 있는 이런 소규모 파견 부대에서는 인권 침해가 빈발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이다. 이것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군 인권센터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무래도 법적인 측면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군형법은 우리 일반 형법보다는 좀 엄중하게 법정형 자체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단순 비교해서 폭행죄만 하더라도 형법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군형법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고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법정형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일단 가혹행위라든가 형법상 뭐 상해죄, 형법 모두 다 일반 형법보다는 높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이 굉장히 솜방망이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거나 온전주의적인 판결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 뭐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때도 이제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조금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제도 개편도 있었습니다. 이 가혹행위죄에 대해서는 학대를 한다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이제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단순 폭행죄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서 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 함께 짚어봐야 할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군사시설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을 하면 피해자가 용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이게 합헌이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는데 일단 애초에 이 헌법소원이 왜 나왔는가 거기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 이제 그런 이 가혹행위, 폭행 뭐 이런 거가 관련된 이 사건인 건데요. 예. 이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은 이 군사 시설에서 병사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이제 한 육군 상사하고 중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관련돼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 피해자들에게 처벌을 불원한다,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취지의 이런 합의서를 이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제출을 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 좀 이렇게 처벌받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왜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냐면은 군 형법에 말씀하신 대로 군사시설에서 이 군인 간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는 예.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즉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적용해서 이게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군 형법의 해당 조항이 합헌인 것이냐, 위헌인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달라라고 지금 헌법소원을 낸 것이었고 그 결과가 이제 나온 겁니다.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합헌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이걸 좀 제대로 이해를 해보려면 사실은 반의사 불벌죄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반의사 불벌죄인데요. 보통 이제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할 수가 없는데 이 군형법과 관련해서는 단순 폭행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가해자 측에서는 왜 군인만 일반인과 다르게 또는 경찰 조직과 다르게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위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재판부는 전원 그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헌재가 합헌 판단을 내린 법적 배경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보호법익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헌법상의 어떤 그 보호법익은 개인의 어떤 신체의 자유나 안전을 이제 보호한다고 한다면 군형법상 이 폭행죄는 이걸 통해서 군 조직의 어떤 기강회의를 잡고 전투력을 유지해서 건전한 병영 문화를 만드는데 그 국가적 법익이기 때문에 설령 개인이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용서가 안 된다라는 측면을 보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합의서를 받으면 처벌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나아가선 협박하거나 강요된 합의서를 제출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상급자가 합의에 관여해서 사실상 하급 직원이 이제 군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피해자를 보호할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이제 헌재에서 썼는데 국가는 국민들이 이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이제 군대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철저하게 이 군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이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예. 반의사 불벌죄 이야기 여기서 또 나오는데요. 어제 인수위가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 검토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이제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 방향으로 법 개정을 준비하자라는 내용을 보고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인수위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이런 것들의 연장선에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봐서 앞으로 이 내용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특히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결국 아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다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거나 또는 같은 직장 내에서 알게 된 사람이 그중에 한 명이 이제 피해자를 스토킹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여러 사례들을 검토를 해보면 이 가해자가 피해자 이렇게 스토킹 범죄가 규정이 됐을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렇게 또 어떤 여러 수단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서 합의를 조경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이 보복 우려를 아무래도 아는 사람일 경우에 보복 우려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좀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스토킹 범죄가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은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자라는 게 법무부의 보고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스토킹 처벌법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제정 이후에 실제로 스토킹 신고가
횟수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현행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일단 스토킹이라는 것을 이제 법률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괴롭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제 찾아온다든가 연락을 한다든가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행위들은 이제 스토킹으로 규정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개별 사안마다 뭐 주거 침입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이런 행위로 처벌했지만 이제 스토킹이라는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범죄에 해당하게 되면 징역 5년형까지 최대 내릴 수 있게끔 이제 제도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스토킹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이게 범죄이고 신고해야 된다는 신고 의식이 높아져서 사건이 많이 통계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예. 또 그만큼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별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범죄 자체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들이 좀 숨고 제대로 처벌 안 된다고 이제 신고 안 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이제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인식도 있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려는 의지들도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두 분 모두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토킹 범죄라는 게 과거에는 이제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형법 조항을 적용하는 걸로 처벌하려고 이제 시도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생긴 그런 법인 것이고 그래서 스토킹 범죄라는 걸 새롭게 규정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행 스토킹 범죄 이 처벌법에서도 사실 스토킹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범죄들을 완전히 다 포괄하는 그러한 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범죄 요건에 뭐 지속성이라든가 반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한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꼭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냐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또 사회적인 합의가 돼가는 과정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규정되는 그런 과정이 또 있겠지만 어쨌든 법 조항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스토킹 범죄가 뭐냐에 대해서 다소 불분명하고 이런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스토킹이라는 게 꼭 오프라인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러한 어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다 이제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런 방향으로 이왕 이제 지금 이제 법 개정을 이제 추진하는 어떤 과정이니까 예. 이러한 지적까지 다 반영을 해서 좀 더 이제 효과적인 그러한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개정의 방향은 개념을 좀 명확하게 그리고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변호사께는 이 부분도 좀 추가로 해서 포괄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제 스토킹 범죄를 두고 이제 차후에 어떤 처벌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이 부분 포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경미한 수준의 스토킹 범죄였다가 살인 범죄로까지 이제 악화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초기에 적극적으로 행정력과 수사기관이 적극 개입을 해야지만 강력 범죄로 넘어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조건 강한 처벌은 결국은 강력 범죄가 나온 다음에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초기에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있었을 때 보호 처분이라든가 임시 조치를 위반했을 때 강력하게 권고와 강력하게 처벌의 어떤 의지를 밝힘으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는 걸 인식시키고 필요하다면 심리치료 지원이라든가 상담 명령이라든가 치료 명령을 통해서 이 보호 처분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한다면 이 초범인 스토킹 범죄자가 정말 뭐 살인 강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조율하거나 관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피해자들이 겪는 굉장히 생활상의 어떤 일상이 무너지는 그 트라우마적인 어떤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적절하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스토킹은 사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용기 내서 신고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황들이 발견됐을 때 신고 의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다각적인 논의와 대응이 절실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